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68, 평범한 회사원으로 35년을 일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살면서 딸 하나를 키웠죠. 우리 지우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지우를 키우며 단 한 번도 손찌검한 적 없고 대학 등록금 때문에 은행 대출 받아가며 공부시켰어요. 좋은 회사 취직하고 3년 전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이제 지우는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었죠. 사위 민준이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무엇보다 딸을 아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장인어른, 지우를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 딸을 맡겨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결혼식에서 그렇게 맹세하던 사람이 불과 3년 만에 제 딸을 배신하고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손녀 서연이가 태어난 건 2년 전입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망울, 저를 보면 까르르 웃던 그 아이가 제 삶의 새로운 기쁨이 됐어요. 퇴직 후 할 일이 없던 저는 서연이 돌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서연이가 5살이 되자 집 근처 햇살 유치원에 보냈어요. 딸 지우는 직장 다니느라 바빴고 제가 아침 등원을 맡았습니다. 덕분에 유치원 선생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혔죠. 서연이 담임은 최수진 선생님이었습니다. 28살쯤 돼 보이는 젊은 분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항상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다정하고 부모들한테도 친절했죠. 할아버지, 서연이가 요즘 한글 읽기를 정말 잘해요. 똑똑한 아이예요. 수진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서연이를 칭찬했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저 좋은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바쁘다며 유치원 행사는 딸 지우 혼자 가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하는 게 트렌드라며 학부모 상담, 체육대회, 심지어 학예회까지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딸은 너무 좋아했어요. 아빠, 우리 민준이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서연이한테도 관심이 많아지고 육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결혼 잘했나 봐요. 저도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민준이가 유치원에 갈 때마다 옷을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머리에 왁스까지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아이 행사에 가는 아빠 치고는 너무 멋을 부렸습니다. 5월 중순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평소보다 10분쯤 일찍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데 유치원 뒤편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남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코 그쪽을 봤는데 민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가 수진 선생님이었어요. 둘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머리가 거의 맞닿을 듯한 거리였죠. 선생님, 이번 주말은 정말 안 되나요?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이번 주는 진짜 학부모 면담 주간이라 안 돼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 오빠? 선생님이 민준이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화요일에 같은 장소에서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요. 수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니야, 설마.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밤새 뒤척이네. 아니야, 그냥 소화가 안 돼서.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거라면 괜히 식구들 마음만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민준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심히 관찰했죠.
그랬더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딸에게 회식이 많아졌다며 주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화요일마다 늦었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 대학 동기 모임, 회사 선배 만남 등 핑계를 대고 자주 나갔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민준이의 핸드폰 사용 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거실 탁자에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더군요. 딸이 민준이 핸드폰에 손만 대려 해도 화들짝 놀라며 뺏었습니다. 지유야, 회사 기밀 자료가 있어서 그래. 보안 때문에 조심해야 해. 민준이의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유야, 민준이가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보구나. 네, 아빠. 승진 심사 기간이래요. 그래서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한대요. 좀 힘들어 보여서 제가 미안할 정도예요. 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의심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순진하게 남편을 믿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5월 말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6월 첫째 주 화요일 저는 일부러 오후 시간을 비웠습니다. 아내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민준이 회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민준이가 회사에서 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다행히 민준이는 제 차를 알지 못했죠. 민준이는 집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운전했습니다. 강남역 쪽으로 향하더니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민준이는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진 선생님이었어요. 회색 원피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활짝 웃으며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진 선생님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보였어요.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웃고 이야기하고 민준이가 테이블 위로 수진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레스토랑으로 뛰어들어가 민준이 멱살을 잡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2시간이 넘게 그들은 레스토랑 안에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둘이 나왔어요. 민준이가 자기 차를 몰고 수진 선생님은 조수석에 탔습니다. 저는 계속 뒤를 따랐죠. 그들은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 흔한 모텔이었어요. 민준이가 먼저 들어가고 5분 뒤 수진 선생님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8불 살면서 그렇게 오래 운 적이 없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손녀 담임 선생님이랑? 서연이가 수진쌤이 제일 좋아요라고 말하던 그 선생님이랑? 2시간 반 뒤 그들이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수진 선생님을 그녀의 차까지 데려다주고 키스하고 헤어졌어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딸에게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했다고 거짓말했죠. 저는 며칠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사진이 없었거든요. 제가 본 것만으로는 민준이가 발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걱정됐습니다. 아직 6살밖에 안 된 아이예요. 부모가 이혼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딸이 계속 속으며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진실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같은 인간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저는 사립 탐정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이 좋은 곳을 찾았죠.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경력 많은 탐정이었습니다. 비용이 하루에 30만 원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해야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돈은 걱정 마세요.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저는 평생 모은 예금에서 500만 원을 뽑았습니다. 아내 몰래요. 미안했지만 딸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탐정은 유능했습니다. 3주간 민준이를 미행했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잔뜩 확보했어요. 모텔 출입하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심지어 둘이 함께 찍은 셀카까지 해킹으로 입수했습니다. 민준이가 수진 선생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복구했어요. 자기야, 오늘 정말 보고 싶어. 오늘 지우가 야근한대. 우리 집에서 만날까? 오빠,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학부모들이 눈치챌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아무도 몰라. 걱정 마. 메시지를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준이 그 자식이 우리 집에까지 그 여자를 들였다는 겁니까? 딸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딸이 번 돈으로 유지하는 그 집에 정부를 들였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민준 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했네요. 여기. 총 12번입니다. 금액은 120만 원. 회사 카드로요? 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데요.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한 흔적이 있어요. 부산 출장 간다고 회사에 보고하고 출장비 받아놓고 실제로는 수진 씨랑 강원도 여행 갔어요. 여기 호텔 예약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범죄 아닙니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거니까요. 탐정은 계속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민준이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수진 선생님에게 명품 가방을 사준 기록, 고급 레스토랑 식사 영수증, 심지어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이거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부 회사 돈이에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불륜도 모자라 회사 돈까지 횡령한 겁니까? 이 자식이 진짜 미친 거였어요. 6월 말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딸에게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우야, 주말에 우리 집에 좀 와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중요한 일이야. 민준이는 데려오지 말고 서연이만 데리고 와. 토요일 오후 딸이 왔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가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저는 딸과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며칠 전부터 이상하시더니. 저는 탐정에게 받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지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이걸 보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 달 동안 고민했어.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해. 아빠, 이게 뭔데요? 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민준이와 수진 선생님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계속 봐라. 두 번째 사진은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손잡고 걷는 모습, 네 번째는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앉아있는 사진. 아니에요, 아빠. 이건 뭔가 오해일 거예요. 합성일 수도 있고. 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우야, 그 뒤에 문자 메시지 복구한 것도 있어. 그리고 민준이가 그 여자한테 회사 돈으로 명품 사준 영수증도 있고. 딸은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민준이가 수진 선생님에게 보낸 문자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구역질을 했어요. 화장실. 딸은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한참 동안 울며 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 그 자식을 당장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딸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무서울 만큼 차가웠어요. 아빠, 이거 사실이죠? 그래. 아빠가 3주간 탐정 고용해서 확인했어. 전부 사실이야. 서연이 선생님이랑 우리 서연이 담임이랑. 딸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지우야. 울어. 실컷 울어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 저 어떡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혼해야지. 그리고 민준이 그 자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날 저녁 저희는 민준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죠.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지유야. 왜 갑자기 부모님 댁으로 오래? 딸이 사진을 민준이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유야. 이게 뭐냐고 물어봤잖아. 딸이 소리쳤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잠깐.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이게 오해야? 모텔 들어가는 것도? 키스하는 것도? 서연이 선생님한테 자기야라고 문자 보낸 것도 오해야? 민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동안 입만 벙긋거리다가 그제야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내가 널 용서한다고? 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유야. 제발.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서연이 입에 올리지 마. 내가 뭔데 서연이를 말해? 서연이 담임이랑 바람 피운 내가? 저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실망스럽다. 결혼식 날 뭐라고 했어? 지유를 평생 책임진다며. 이게 책임지는 거야?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장인어른. 나가라고!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민준이는 그제야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저지른 일은 단순히 불륜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틀 뒤 저는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재판 이혼도 어렵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최소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는 중요하지 않아요. 양육권만 확실히 해주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걱정 마세요. 상대방 기책 사유가 명백하니까 100% 따님이 가져가십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저는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횡령 증거를 따로 챙겼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이건 왜 따로 빼두시나요? 이건 다른 용도로 쓸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횡령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모텔비 결제한 기록, 허위 출장비 청구 내역, 회사 자금으로 명품 구매한 영수증. 총액을 계산해 보니 2,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었어요. 저는 모든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업무상 횡령입니다. 경찰관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회사에는 알리셨나요? 아직입니다. 경찰 조사가 먼저 진행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시죠. 고소장을 작성하는 동안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피고소인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사위입니다. 정확히는 이혼 소송 중인 전 사위가 되겠네요. 아,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신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겁니다.
회사 돈 2,300만 원을 횡령한 명백한 범죄예요. 제 딸과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할 일입니다. 고소장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경찰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제발요. 어떻게 알았어?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조사 나오래요. 장인어른, 제발. 저한테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전과자 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너한테 부모님이 있다고? 우리 지유는, 우리 서연이는, 너는 그 애들 생각이나 했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든 할 테니까 경찰 고소만은. 안 돼! 너는 범죄자야. 회사 돈이 2,300만 원을 횡령했어. 그것도 여자 만나는데 쓰면서 넌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장인어른,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전화기 너머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준아, 넌 결혼식 날 나한테 맹세했어. 지유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뭘 했지? 소녀 담임이랑 바람 피우고 회사 돈 훔쳐서 그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이게 맹세를 지킨 거야.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그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른, 저예요.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주세요. 제가 빌게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그 대신 경찰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제발요. 민준이 어머니는 울먹이고 계셨습니다. 제 마음도 아팠어요. 같은 부모로서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죠. 사돈 어른, 전 민준이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제가 잘못 키운 겁니다. 제 죄예요. 제가 대신 벌 받을게요. 사돈 어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도 감옥까지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제발. 사돈 어른, 민준이는 1년 넘게 계획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그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범죄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손녀 선생님이랑 놀아놨어요. 이걸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전화 너머로 민준이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사돈 어른, 민준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벌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길이에요. 이틀 뒤 민준이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인사팀 상무와 통화했어요. 저희도 내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준 과장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회사에서도 추가로 확인된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추가로 발견한 횡령 금액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짜 영수증 처리, 허위 거래처 등록, 총 3,50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민준이는 1년 반 넘게 조직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회사에서도 경사 고소하실 건가요? 당연합니다. 이런 사례를 그냥 넘어가면 회사 기강이 무너집니다. 저희도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측 자료도 경찰에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회사 업무를 위해서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모텔 결제 내역, 명품 구매 영수증, 수진 선생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기록까지. 일주일 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죠. 영장실질심사 날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딸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3주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얼굴은 초췌하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요. 민준이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교도관이 제지했습니다. 피의자, 조용히 하세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민준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는 횡령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얼마나 횡령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회사와 경찰 조사 결과 3,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네,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민준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세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고 함께 여행을 가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피의자는 기혼자인데 혼의 관계를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상대 여성이 피의자 딸의 유치원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피의자는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속 영장을 발부합니다. 판사님, 제발요. 민준이가 소리쳤지만 교도관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민준이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돈 어른, 민준이 아버지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70 중반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사돈 어른,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별도로 고소했고 구속까지 됐어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준이 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축했어요. 사돈 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안 일어납니다.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사돈 어른, 민준이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1년 반 동안 매일매일 회사 돈을 훔치면서 그게 잘못인 줄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한 겁니다. 욕심 때문에. 하지만 사돈 어른, 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민준이는 제 딸을 배신했어요. 손녀의 선생님이랑 바람 피우고 우리 집에까지 그 여자를 데리고 회사 돈 훔쳐서 명품 사주고, 이걸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민준이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사돈 어른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는 이미 다 큰 어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이예요. 이건 민준이 본인의 잘못입니다. 저는 민준이 부모님을 뒤로 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간 총 5번의 공판이 열렸어요.
첫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1년 6개월간 계획적으로 회사 자금 3,5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더욱이 그 돈을 혼외 정사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고 상대 여성은 피고인 딸의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이는 직업윤리를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며 미성년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민준희 변호사는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일탈이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피해 금액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이 말하는 일시적 일탈이 1년 6개월입니까? 그리고 변제 능력이 있습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변제한다는 겁니까? 이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위입니다. 정확히는 이혼 소송 중인 전 사위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따님과 이혼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고인이 제 손녀의 유치원 교사와 불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직접 목격했고 사립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불행하게 사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같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가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민준이는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제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제 딸을 그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3년도 안 돼서 그 맹세를 저버렸어요. 손녀의 선생님이랑 바람 피우고 우리 집에까지 그 여자를 들이고 회사 돈을 훔쳐서 명품을 사주고.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처벌받지 않으면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 제 손녀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을 용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들킨 걸 후회하고 있을 뿐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매일 거짓말하면서 그게 잘못인 줄 몰랐겠습니까? 다 알면서 한 겁니다. 네 번째 공판에서는 민준이 회사 동료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평소 행실이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성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항상 명품, 고급차, 비싼 시계 얘기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과장님,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라고 했더니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더군요.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섯 번째 공판 최종 변론이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년 6개월간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사회를 배신했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민준희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회사에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준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비싼 것을 사주면 사랑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지우야, 정말 미안해. 서연이한테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나쁜 짓을 했구나.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딸도 고개를 돌렸어요. 2주일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1년 6개월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금액은 3,500만 원이 넘으며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입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돈을 사용한 용도입니다. 피고인은 혼외 정사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돈을 사용했고 상대 여성은 피고인 딸의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이며 미성년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이 발각된 후에도 진정한 반성보다는 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만 보였습니다. 일시적 일탈이라고 주장하지만 1년 6개월간 매일 거짓말하고 회사 돈을 훔친 것이 어떻게 일시적이란 말입니까? 피고인은 가족의 신뢰를 배신했고 회사의 신뢰를 배신했으며 사회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며 피해 회사에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안 돼요. 재판장님, 재판장님. 민준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민준이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딸은 제 팔을 잡고 울었어요. 아빠, 끝났어요. 이제 끝난 거죠? 그래, 끝났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 돼. 법정을 나오는데 민준이 부모님이 또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멀리서 저희를 바라만 보셨죠. 민준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의였고 이것이 민준이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민준이가 수감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딸 지우는 많이 회복했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체중이 10kg이나 빠졌죠. 저희 부부는 번갈아가며 딸의 집에 가서 같이 지냈습니다. 밥을 해주고 서연이를 돌보고 밤에 딸이 울면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아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더 잘했으면 민준이가 바람 피우지 않았을까요?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바람 피운 건 민준이 선택이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넌 최선을 다했어. 딸은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지우야, 상담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필요한 거야. 상담이 도움이 됐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잘 됐다니? 진실을 더 늦게 알았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5년, 10년 후에 알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빠가 일찍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민준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았어요. 민준이는 벌을 받아야 했어요. 딸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혼도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민준이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로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딸이 가져갔고 민준이는 면접 교섭권도 크게 제한받았습니다. 피고는 1년에 4회 전문가 입회하에서만 미성년 자녀를 만날 수 있다. 민준이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수진 선생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치원에서 즉시 해고된 후 교육계에서 완전히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퍼졌거든요. 학부모들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수진 선생님이 다른 유치원에 이력서를 넣었다가 면접에서 떨어졌답니다. 그 유치원 원장이 햇살 유치원 원장과 아는 사이였거든요. 최수진 씨죠? 죄송하지만 저희 유치원에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학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 소문이 다 돌았으니까요. 어느 학원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수진 선생님은 서울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지방 어디론가 갔다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서연이는 다행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치원으로 옮긴 후 빠르게 적응했어요. 새 담임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경력 많은 분이었고 서연이를 정말 잘 돌봐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새 선생님도 좋아요. 오늘 칭찬 스티커 받았어요. 서연이가 스티커를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을 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가끔 아빠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지금 먼 곳에서 일하고 계셔.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조금 더 크면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천천히 설명해 줄 생각입니다. 저희 부부는 요즘 딸과 서연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이면 공원에 가고 박물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좋아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옆에 있을게. 딸이 서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구나. 8개월쯤 됐을 때 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아빠, 제가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지우야. 처음엔 제 상태가 안 좋아서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일에 집중하니까 힘든 생각도 덜하고요. 딸은 일에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활력이 됐어요. 아빠, 저 요즘 행복해요. 민준이랑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때는 늘 불안했어요.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민준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나 봐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거짓말 없이 살 수 있으니까요. 딸의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9개월쯤 됐을 때 민준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딸은 편지를 받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읽지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지우야, 읽어보지도 않고? 필요 없어요, 아빠. 어차피 용서해달라는 내용일 텐데 읽을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민준이를 제 인생에서 지웠어요. 딸의 단호한 모습에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1년이 되는 날 저희 가족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딸, 서연이, 그리고 저희 부부. 넷이서 삼겹살집에 갔어요. 건배, 건배. 서연이도 주스컵을 들고 함께 건배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 학교 이야기, 딸의 회사 이야기, 저희 부부의 여행 계획. 아빠, 엄마, 내년 봄에 제주도 가요. 제가 다 쏠게요. 그래? 고맙다, 지우야. 서연이도 비행기 타보고 싶대요. 안 그래, 서연이? 네, 저 비행기 타고 싶어요. 서연이가 팔을 벌리며 비행기 흉내를 냈습니다. 저희는 모두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회복했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민준이가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균열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의심, 불안. 하지만 지금은 모두 진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1년 하고도 2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민준이 어머니였습니다. 사돈 어른 민준이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아들 일로 받은 충격이 컸나 봅니다. 석 달 전부터 병원에 계셨는데 민준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우야, 민준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장례식에 갈까?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야죠, 아빠. 민준이 아버지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민준이가 잘못한 거지 시아버님은 잘못이 없잖아요. 저희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서연이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아마 민준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저희를 보고 울었습니다. 사돈 어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는 절을 하고 민준이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딸의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따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문상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도관과 함께 민준이가 왔습니다. 재소자 복장에 수갑을 찬 채였어요. 민준이는 저희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어요. 차에 타고 나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 얼굴이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 교만한 눈빛이 없었어요. 그래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아니요. 자기가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딸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대견했어요.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민준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교화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다른 재소자들을 돕기도 한다더군요. 그래,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반성하든 안 하든 저희 가족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2년이 가까워질 무렵 딸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한 거예요. 처음엔 딸이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생각 없어요. 그리고 서연이도 있고. 하지만 선배가 계속 권했고 결국 딸이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상대는 같은 회사 다른 부서 부장님이었습니다. 45살 이혼 경력이 있고 자녀는 없었어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더군요. 첫 만남 후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은 분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천천히 알아볼까 해요. 그래, 천천히 해라. 급할 거 없어. 네. 이번엔 신중하게 할 거예요. 서연이도 있으니까요. 딸은 몇 달간 그분을 만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신중하게 알아갔습니다. 6개월쯤 됐을 때 딸이 그분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수입니다. 그분은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한테도 정중했고 서연이한테도 다정했어요. 서연아, 이거 선물이야.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라고 들었어. 와,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수 씨는 솔직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고 제 잘못이 컸습니다. 일에만 매달리다가 가정을 소홀히 했거든요. 그 후로 많이 반성했고 혼자 살며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태수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유 씨와 서연이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절대 상처 주는 일 없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딸이 이번에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도 딸을 배신한다면 저는 또다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2년 후 민준이가 출소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은 없었어요. 아마 연락할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민준이는 서울을 떠났답니다. 지방 작은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더군요. 재취업이 힘들었을 거예요. 전과자에 나이도 있고 소문도 있고. 민준이 어머니한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어른 민준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서연이를 한 번만 볼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민준이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습니다. 목소리에서 힘이 없었어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8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와, 우리 서연이 대단한데? 착한 어린이 상이에요. 선생님이 제가 친구들을 잘 도와준대요. 서연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빠 없이도 말이죠.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 건강하게 자라는 건지도 모릅니다. 딸은 태수 씨와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빠, 태수 오빠가 청혼했어요.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서연이도 좋아하고 저도 편하네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 두려워요. 뭐가? 또 배신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요.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그런 두려움은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면 안 돼. 민준이가 이긴 거야. 태수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믿어봐. 물론 신중하게, 천천히. 그리고 아빠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만약 그 사람도 너를 배신하면. 그럼요. 아빠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딸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있어서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몇 달 후 딸과 태수 씨가 약혼했습니다. 조촐한 약혼식이었어요. 아버님, 지유를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태수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태수 씨, 그 말 한 번만 하세요. 2번은 필요 없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진심으로 지킬 거라면 저는 태수 씨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볼 겁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결혼식은 내년 봄으로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어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걸으며 지난 3년을 돌아봅니다. 민준이의 배신, 탐정 고용, 경찰 고소, 재판, 딸의 고통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가끔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민준이한테도, 민준이 부모님한테도.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아니, 저는 옳았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바로 서고 정의가 실현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만약 제가 민준이를 용서했다면? 그냥 이혼만 시키고 끝냈다면? 민준이는 반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몇 년 후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거짓말하고 또 다른 가정을 파괴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 고통받았겠죠. 하지만 지금 민준이는 감옥에서 2년 반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며 후회하며 반성하며. 그게 그에게도 사회에게도 나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요즘 꿈을 꿔요. 무슨 꿈? 서연이가 결혼하는 꿈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꿈. 좋은 꿈이네? 네. 그 꿈을 꿀 수 있는 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없었으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민준이 거짓말에 속아서 불행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아빠가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그게 다 아빠 덕분이에요. 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제가 한 모든 일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옳은 일이었다고. 오늘도 저는 서연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할아버지, 나 그네 태워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태워줄게. 서연이를 그네에 태우고 뒤에서 밀어줍니다. 서연이가 까르르 웃어요. 할아버지, 더 높이요. 알았어, 우리 서연이. 그네가 높이 올라갑니다.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져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지켰다. 이 아이의 엄마를 지켰다. 우리 가족을 지켰다. 그리고 배신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제가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가에게 배신당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진실을 밝히세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세요.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참지 마세요. 그건 배신자를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배신자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가족을 지키세요. 정의를 세우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68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